80년을 살아온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는 자식을 믿었다는 것이었다. 전 재산 12억을 아들에게 넘겨준 그 순간부터 나는 이미 죽은 사람 취급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내가 40년간 몰래 모아둔 또 다른 통장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돈으로 그들에게 어떤 복수를 준비하고 있는지도. 12억을 받은 지 6개월 만에 나를 요양원에 버린 불효자식들. 그들이 상상도 못할 완벽한 역전극이 지금부터 시작된다. 이것은 한 할머니가 마지막 존재 가치를 증명한 처절하고도 통쾌한 이야기다. 내 이름은 김순희, 올해 82살이다. 남편을 45세 이른 나이에 떠나보내고 혼자서 아들 성민이를 키우며 반평생을 살아왔다. 남편이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을 때 성민이는 겨우 12살의 어린 소년이었다. 장례식장에서 아들의 작은 손을 잡고 서 있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때부터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져야 했다. 시장 골목 한편에 자리 잡은 6평도 채 안 되는 작은 반찬 가게가 우리 모자의 전부이자 희망이었다. 가게 임대료만 해도 한 달에 50만 원이었고 각종 재료비까지 계산하면 수익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학력도 없고 기술도 없는 내게는 이 작은 가게가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다.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났다. 아직 어둠이 깔린 시장 골목을 걸어가며 하루 장사에 필요한 신선한 재료들을 사왔다. 배추, 무, 콩나물, 시금치, 각종 젓갈류까지. 장바구니 2개를 가득 채워서 무거운 짐을 끌고 가게로 돌아오면 시계는 어느새 6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하루가 시작되었다.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치고 조림을 끓이고 젓갈을 정리하는 일들이 연속으로 이어졌다. 겨울철에는 차가운 찬물에 손을 담그고 일해야 했기 때문에 손이 터서 피가 나는 것은 일상이었다. 여름에는 찜통 같은 더위 속에서도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온갖 반찬들을 끓이고 볶아야 했다. 에어컨 같은 건 꿈도 꿀 수 없었다. 전기료가 아까웠기 때문이다. 오후가 되면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찾아왔다. 김 사장님, 이 사장님, 박 사장님. 모두 30년 넘게 알고 지낸 이웃들이었다. 그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들이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해주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하지만 장사가 끝나면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했다. 성민이의 학비, 생활비, 집세, 가게 임대료까지. 매달 나가야 할 돈들을 계산하면 머리가 아팠다. 그렇게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어도 참았다. 병원비가 아까웠고 가게 문을 닫으면 그날 수입이 없어지기 때문이었다. 허리 디스크가 와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날들도 있었지만 진통제 몇 알로 버텼다. 성민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통도 감수할 수 있었다. 성민이의 초등학교 입학식부터 대학교 졸업식까지 모든 학비와 생활비는 이 작은 반찬 가게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감당했다. 초등학교 때는 한 달에 30만 원, 중학교 때는 50만 원, 고등학교 때는 80만 원. 그리고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한 학기에 350만 원씩 등록금을 내야 했다. 4년간 총 2,800만 원의 등록금, 거기에 생활비까지 합치면 4천만 원이 넘는 거액이었다. 그 모든 돈을 6평 반찬 가게에서 벌어야 했다. 하루 매출이 15만 원이면 잘 되는 날이었고, 비가 오거나 명절 전후에는 5만 원도 안 되는 날들이 많았다. 그런 상황에서 매달 2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정말 피나는 노력이 필요했다. 그 모든 희생과 노력이 결실을 맺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성민이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대기업인 한국전자에 입사했다. 입사 발표가 났던 날, 나는 가게에서 혼자 울었다. 40년간의 고생이 마침내 보상받는 순간이었다. 성민이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고, 3년 후에는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미영이라는 여자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미영이는 이화여대를 졸업한 수재였고, 집안 배경도 나쁘지 않았다. 성민이가 그런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게 된 것도 모두 좋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처음 며느리 될 사람을 만났을 때 미영이는 정말 예의 바르고 다정했다. 그녀는 내게 이제 편히 쉬라고 말했고, 앞으로 자신들이 나를 잘 모시겠다고 약속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다. 40년간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을 수 있다는 안도감과 기쁨이 동시에 밀려왔다. 결혼식 날, 나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줄에석에 앉아 있었다. 성민이가 미영이의 손을 잡고 결혼 서약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남자로 성장해서 좋은 사람과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뿌듯했다. 결혼 후 성민이 부부는 25평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나는 여전히 시장 근처의 작은 투룸에서 혼자 살았지만 이제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성민이가 안정된 직장과 가정을 가졌으니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2022년 봄, 벚꽃이 만개한 4월의 어느 화창한 일요일이었다. 성민이와 미영이가 평소와 달리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내 집으로 찾아왔다. 둘의 표정이 어느 때보다 진지해 보였고 뭔가 중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다. 그들이 꺼낸 이야기는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싶다는 것이었다. 성민이는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발견했다며 태블릿 PC를 꺼내서 아파트 사진들을 자세히 보여주었다. 45평형 남향 아파트의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정말 멋진 집이었다. 거실도 넓고 방도 3개나 되고 현관에서부터 고급스러운 느낌이 물씬 풍겼다. 하지만 가격을 들었을 때 나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12억. 그 금액은 내가 40년간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과 정확히 일치했다. 너무도 정확한 금액이어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았다. 성민이는 자신들 명의로 집을 사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설명했다. 젊은 부부이기 때문에 대출 한도도 크고 금리도 낮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는 모든 재산이 자신의 것이 될 텐데 지금 미리 증여받으면 상속세도 절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영이도 적극적으로 맞장구를 쳤다. 이 넓은 집에서 나를 모시고 함께 살고 싶다고 말했다. 나만을 위한 넓은 방도 따로 마련해드리고 전용 화장실도 있어서 불편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다. 그들의 말을 들으니 정말 좋은 제안 같았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막연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평생 모은 돈을 한 번에 다 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혹시 나중에 후회하게 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민이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다. 40년간 나를 위해 희생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아들을 위해 마지막 희생을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그리고 미영이의 말처럼 어차피 내가 죽으면 성민이가 상속받을 돈이었다. 일주일 후 우리는 부동산 중개소에 앉아 있었다. 계약서를 검토하는 과정이 2시간 가까이 걸렸다. 각종 특약 조항들과 세금 관련 내용들이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성민이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이 동네 집값 전망이 매우 밝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대치동은 교육특구이고 한강변이라서 앞으로 15억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말 좋은 투자라는 것이 그의 평가였다. 드디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이 왔다.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40년간 한 푼 두 푼 모아온 소중한 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었다. 하지만 성민이와 미영이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은행에서 12억을 이체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한편으로는 아들에게 이런 좋은 집을 사줄 수 있다는 뿌듯함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정말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허무함도 함께 느껴졌다. 새 아파트로 이사한 첫날의 감동은 지금도 생생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2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넓은 현관과 거실이 한눈에 들어왔다. 창문 너머로 펼쳐지는 한강의 아름다운 풍경,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밝은 거실, 최신식 주방 시설, 그리고 나만을 위해 마련된 넓은 방까지. 40년간 6평 반찬 가게와 투룸에서 고생한 것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이런 좋은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여생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다. 성민이와 미영이도 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 달콤한 꿈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사한 지 불과 3주 만에 미묘한 변화들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다. 내가 부엌에서 간단한 반찬을 만들려고 하면 미영이가 살짝 인상을 찌푸렸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으면 소리가 너무 크다며 볼륨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날 무렵부터는 더욱 노골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전에 자주 놀러 오던 시장 친구들이 방문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기색이 역력했다. 미영이는 미리 연락을 하고 와달라고 말했다. 갑작스럽게 손님이 오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곤란하다는 것이 그녀의 설명이었다. 부엌 사용에도 제약이 생겼다. 미영이는 자신이 요리할 시간을 피해서 부엌을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부엌에 있으면 비좁고 불편하다는 것이었다. 나는 점점 이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이사한 지 정확히 한 달과 3일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다. 미영이가 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집이 자신들 명의가 되었는데 내가 너무 편하게 지내는 것 같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생활비 정도는 보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귀를 의심했다. 12억을 준 지 고작 한 달 만에 생활비를 달라고 하다니. 더욱 황당한 것은 그 금액이었다. 한 달에 80만 원을 달라는 것이었다. 관리비, 전기료, 가스비 등을 계산하면 그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 미영이의 설명이었다. 나는 성민이에게 호소했다. 하지만 성민이의 반응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그는 침묵으로 일관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는 미영이의 편을 드는 말을 했다. 미영이의 입장도 이해해 달라는 것이었다. 새 아파트의 관리비가 한 달에 25만 원이나 되고 전기료도 많이 나온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내가 40년간 고생해서 키운 아들이, 내 모든 것을 바쳐서 교육시킨 그 아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 12억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벌써 돈을 더 달라고 하다니. 그날부터 나는 마치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것처럼 모든 것을 조심해야 했다. 부엌 사용 시간이 정해졌다.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었다. 거실에서 TV를 볼 때도 볼륨을 최소한으로 낮춰야 했다. 세탁기 사용도 제한되었다. 하루에 한 번만, 그것도 오전 중에만 사용할 수 있었다. 에어컨과 난방 사용에도 눈치를 봐야 했다.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는 것이 이유였다. 화장실을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했고,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남아있으면 지적을 받았다. 심지어 내 방에서 나는 소리에도 신경을 써야 했다. 밤늦게 화장실을 가거나 새벽에 기침을 하면 다음 날 조심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 미영이가 예민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잔다는 것이 성민이의 설명이었다. 12억을 준 대가가 이런 대우였다. 내가 40년간 꿈꿔왔던 편안한 노후는 사라지고 완전히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정말 충격적인 일은 이사한 지 6개월 후에 일어났다. 2022년 10월의 어느 쌀쌀한 토요일 오후였다. 미영이가 요양원 팜플릿 여러 장을 내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표지에는 화려한 글씨로 프리미엄 실버타운, 고급 실버케어, 평생 건강 보장 등의 문구들이 적혀 있었다. 미영이는 최근에 좋은 요양원들을 알아봤다고 말했다. 전문적인 의료진의 24시간 관리를 받을 수 있고 나와 비슷한 또래 분들과 어울려서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 그녀의 설명이었다. 각종 문화 프로그램도 있고 운동시설도 잘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나는 온몸이 떨렸다. 12억을 준 지 고작 6개월 만에 요양원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된 것이다.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몸도 건강한데 왜 요양원에 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성민이에게 절규하듯 호소했지만 그의 대답은 더욱 절망적이었다. 미영이가 임신을 했다는 것이었다. 이제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도 공간이 필요하고 아이의 건강을 위해 집안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다. 그리고 나 혼자서 이 넓은 집에 있기에는 공간이 아깝다는 말도 덧붙였다. 젊은 부부가 아이를 키우기에는 방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내가 사용하던 방을 아이 방으로 꾸미고 싶다고 말했다. 임신. 그것이 나를 집에서 내쫓는 완벽한 핑계였다. 하지만 정작 미영이의 배는 전혀 불러 보이지 않았다. 임신한 지 몇 개월이나 되었는지 물어봤지만 애매하게 대답을 피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마저 거짓말이었다. 요양원 방문 예약까지 잡아놨다고 했다. 다음 주 화요일에 함께 가서 시설을 둘러보고 상담을 받자는 것이었다. 벌써 모든 것이 결정된 상황이었다. 내 의견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일주일 후 나는 작은 여행용 가방 하나만 들고 선진 실버타운이라는 요양원으로 향했다. 성민이와 미영이는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나는 단호히 거절했다. 택시를 타고 혼자 갔다. 40년간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모두 바친 대가가 이것이라니. 아이러니하게도 요양원 입소비는 내가 예전에 살던 25평 아파트를 팔아서 마련한 돈으로 지불되었다. 그 집도 결국 성민이 명의로 팔려서 요양원비로 쓰인 것이었다. 정말 모든 것이 그들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선진 실버타운은 겉보기에는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이었다. 로비도 넓고 화려했고 각종 편의시설들도 잘 갖춰져 있었다. 하지만 그곳은 내 집이 아니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고 해도 결국은 남의 집이었다. 내게 배정된 방은 15평 정도의 원룸 형태였다. 침대와 옷장, 작은 테이블이 전부였다. 창문 밖으로는 다른 건물들만 보였다. 한강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한 풍경이었다. 요양원 생활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다. 아침 6시에 기상방송으로 깨어나서 7시에 공동 식당에서 아침을 먹어야 했다. 식사 시간도 정해져 있고 메뉴도 선택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획일적이고 기계적이었다. 다른 노인들과의 소통도 쉽지 않았다. 대부분 치매나 중풍 등으로 제대로 대화가 되지 않았다. 정신이 멀쩡한 사람은 나를 포함해서 몇 명 되지 않았다. 그나마 대화가 가능한 분들도 자신들만의 그룹이 있어서 새로 온 사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다른 노인들의 신음소리,
복도를 밤새 오가는 간병인들의 발소리, 공기 중에 항상 떠도는 약 냄새와 소독약 냄새. 모든 것이 낯설고 외로웠다. 40년간 꿈꿔왔던 편안한 노후는 완전히 사라졌다. 12억을 바친 대가로 받은 것은 요양원에서의 쓸쓸한 노년이었다. 요양원 입소 첫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것인가 하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때 문득 한 가지 사실이 떠올랐다. 그들이 절대 모르는 비밀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로 완전히 새로운 게임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인생담소 채널이 들려주는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공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40년간 반찬 가게를 운영하면서 나는 절대 어기지 않는 철칙 하나를 지켜왔다. 매달 수익의 30%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건드리지 않는 비밀 통장에 저축하는 것이었다. 성민이도 모르는 이 세상에서 오직 나만 알고 있는 완전한 비밀 계좌였다. 그 통장을 만든 것은 성민이가 고등학생이었을 때였다. 혹시 모를 응급 상황을 대비해서 비상금을 따로 모아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시장에서 조금 떨어진 다른 은행 지점에 가서 만들었고, 통장과 카드는 가게 뒤편 창고의 철제 상자 속에 숨겨뒀다. 살면서 정말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다. 성민이 대학교 등록금이 급하게 필요할 때, 내가 갑작스럽게 큰 병에 걸려서 수술비가 필요할 때, 가게 임대료를 갑자기 2배로 올려달라고 할 때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비상금을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조언했다. 하지만 나는 그 비밀 통장만은 절대 건드리지 않았다.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았다. 더 많이 일하거나 친척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때로는 사채를 쓰기도 했다. 그 비밀 통장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아껴둬야 할 최후의 보루였기 때문이다. 매달 평균 100만 원씩, 장사가 잘 된 달에는 150만 원까지도 저축했다. 40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모은 결과 그 돈이 무려 8억 5천만 원이나 되었다. 원금의 복리 이자까지 붙어서 이런 큰 금액이 된 것이었다. 은행에서도 이런 장기 저축 고객은 매우 드물다며 VIP 대우를 해주었다. 담당 직원은 내가 요양원에 있다는 것도 모르고 항상 정중하고 친절하게 응대해 주었다. 요양원에 들어간 후 나는 매우 조심스럽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2번씩 산책을 나간다는 핑계로 요양원을 나와서 은행을 방문했다. VIP실에서 담당 직원과 상담을 받으며 내 복수 계획을 단계별로 준비했다. 처음에 은행 직원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런 큰 금액을 한 번에 움직이려면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혹시 사기를 당하는 것은 아닌지, 가족들과 상의는 해봤는지 등등 여러 가지를 물어봤다. 하지만 나는 단호했다. 내가 평생 모은 내 돈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완전한 권리가 있다고 대답했다. 가족들은 이 돈의 존재를 모르니까 상의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신뢰할 만한 변호사를 찾았다. 김 변호사는 40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특히 가족 분쟁과 재산 관련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분이었다. 그는 내 사정을 자세히 듣고 나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증여 계약서를 다시 검토해보니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증여 조건에 증여자를 모시고 함께 거주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는데 나를 요양원에 보낸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었다. 또한 증여자의 생활비를 부담한다는 조항도 있었는데 오히려 생활비를 달라고 한 것도 위반 사항이었다. 김 변호사는 이런 조건들을 근거로 증여,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승소 확률도 상당히 높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었다. 마지막으로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다. 성민이와 미영이의 일상을 자세히 조사하고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기 위해서였다. 탐정 비용으로만 200만 원을 지불했지만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었다. 몇 달간의 조사 끝에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다. 성민이는 회사에서 여러 차례 업무상 실수를 저질렀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부적절한 방법들을 사용했다는 증거들이 수집되었다. 미영이 역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증거들이 나왔다. 나의 작전은 성민이의 직장을 겨냥한 것이었다. 성민이가 다니는 한국전자의 주요 협력업체들을 모두 조사했다. 그 중에서 성민이가 직접 담당하는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는 중소기업 하나를 찾아냈다. 동양정밀이라는 회사였다. 이 회사는 한국전자의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중요한 협력업체였지만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나는 이 회사에 투자해서 지분 30%를 확보했다. 회사 입장에서는 구세주 같은 투자자가 나타난 셈이었다. 신규 주주가 된 나는 이사진 회의에 참석할 권리를 얻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국전자와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들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특히 성민이의 업무 처리 방식과 태도에 대해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사설 탐정을 통해 수집한 정보들이 이때 빛을 발했다. 성민이가 B 프로젝트에서 저지른 실수로 인해 납품이 지연되었고 그 때문에 동양정밀이 손해를 봤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제시했다. 또한 그 실수를 덮기 위해 성민이가 동양정밀에 부당한 압력을 넣었다는 증거도 있었다. 회사 임원들은 깜짝 놀랐다.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이었다. 나는 앞으로 한국전자와의 거래에서 이런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세 번째 작전도 진행했다. 미영이의 온라인 쇼핑몰 관련 세무 문제를 국세청에 신고한 것이었다. 사설 탐정이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익명 신고를 했다. 매출 축소 신고, 가공 비용 계상, 현금 거래, 누락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정리된 상세한 자료였다. 몇 주 후 동양정밀에서는 한국전자에 공식적으로 성민이의 업무 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동시에 미영이에게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통지서가 날아왔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직접 대결하는 순간이었다. 3개월간의 치밀한 준비 끝에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나는 성민이와 미영이를 강남역 근처의 최고급 레스토랑인 르시엘로 불렀다. 1인당 20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제공하는 미슐랭 가이드 추천 레스토랑이었다. 성민이는 전화를 받자마자 의아해했다. 요양원에 있는 내가 어떻게 이런 비싼 곳에서 식사를 하자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미영이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 반드시 와야 한다고. 레스토랑에 도착한 그들의 표정은 당황스러움 그 자체였다. 나는 이미 예약된 VIP룸에서 우아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기다리고 있었다. 40년간 시장에서 장사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성민이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런 곳에서 식사하면 3명이 60만 원은 나올 텐데 괜찮겠냐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충분히 계산할 능력이 있다고. 미영이는 더욱 직접적으로 물었다. 요양원에서 어떻게 이런 돈이 있느냐고. 나는 그 질문에는 직접 대답하지 않고 일단 앉아서 식사부터 하자고 말했다. 음식이 나오는 동안 나는 그들의 근황을 자세히 물어봤다. 성민이는 회사에서 승진 대상자로 올라와 있다며 자랑했고, 미영이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이 잘 되고 있다며 만족스러워했다.
둘 다 내가 준 12억으로 편안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역력했다. 에피타이저가 나오고 수프가 나오고 메인 요리까지 나오는 동안 나는 계속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갔다. 그들은 점점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다. 어쩌면 내가 그냥 좋은 식당에서 가족 식사를 하고 싶어서 부른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디저트가 나올 때쯤 나는 드디어 준비한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차례로 놓기 시작했다. 그 순간 그들의 얼굴색이 하얗게 변했다. 첫 번째 서류는 성민이의 업무상 실수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었다. B 프로젝트에서의 설계 오류, C 프로젝트에서의 납기 지연, D 프로젝트에서의 품질 문제까지. 모든 것이 구체적인 날짜와 손실 금액과 함께 정리되어 있었다. 성민이는 그런 정보를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 놀라워했다. 나는 내가 모르는 것이 뭐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리고 그 실수들을 덮기 위해 협력업체들의 부당한 압력을 넣었다는 증거들도 함께 보여줬다. 두 번째 서류는 미영이의 세금 관련 문제들이었다. 그녀가 운영하던 온라인 쇼핑몰 미영스토어에서 지난 3년간 축소 신고한 매출액이 총 2억 원이 넘는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가공의 광고비와 운송비를 계상해서 세금을 회피한 구체적인 증거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미영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자신이 그렇게 조심스럽게 처리했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모두 낱낱이 드러난 것이었다. 특히 현금으로 받은 거래, 대금들을 신고하지 않은 것까지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었다. 나는 차분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내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12억짜리 아파트를 다시 내 명의로 돌려받는 것, 그리고 지난 6개월간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 2억 원. 딱 두 가지였다. 성민이는 당황해서 그런 큰 돈이 어디 있느냐고 항변했다. 나는 없으면 만들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만약 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한국전자 임원진에게 성민이의 업무상 비리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가 전달될 것이고, 국세청에는 미영이의 세무 관련 위반 사항들이 신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모든 증거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도 보여줬다. 그들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변했다. 특히 성민이는 손이 떨리고 있었다. 회사에서 이런 문제가 발각되면 즉시 해고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여줄 것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내 통장 잔고를 보여주는 서류를 꺼냈다. 8억 5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본 그들은 말 그대로 기절할 뻔했다. 레스토랑에서의 대결 이후 성민이와 미영이는 처음에는 강하게 반발했다. 내가 설마 정말로 그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얼마나 진지하고 준비가 철저한지 곧 깨닫게 되었다. 일주일 후 한국전자에 익명의 제보가 들어갔다. 성민이의 B 프로젝트 관련 실수와 그것을 은폐하기 위한 각종 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이었다. 제보 내용에는 날짜, 시간, 관련 인물, 손실 금액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동시에 미영이에게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가 날아왔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과 관련된 세금 신고 내역을 전면적으로 재조사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현금 거래 내역과 비용 처리 부분에 중점을 두고 조사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한국전자에서는 즉시 내부 감사팀이 움직였다. 성민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문제들이 드러났다.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유사한 실수들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그때마다 적절한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처리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었다. 미영이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고하지 않은 매출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 드러났다.
3년간 총 3억 원이 넘는 매출을 누락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에 따른 추징세금과 가산세까지 합치면 1억 원 이상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일주일 후 그들은 다시 나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요양원으로 직접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성민이는 정말로 이렇게까지 할 생각이냐고 물었고, 나는 그들이 먼저 시작한 일이라고 대답했다. 12억을 받고도 나를 요양원에 버린 것이 누구냐고 반문했다. 6개월간 이곳에서 얼마나 외롭고 서러웠는지 그들이 알기나 하냐고 물었다. 내가 40년간 모든 것을 바쳐서 키운 아들이 나를 이렇게 대할 권리가 있느냐고 따졌다. 미영이는 자신들이 잘못했다며 진심으로 사죄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들의 본성을 똑똑히 봤기 때문에 단순한 사과로는 용서할 수 없었다. 돈 앞에서는 혈육 관계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와 함께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먼저 증여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증여 조건을 위반했다는 것이 주된 사유였다. 계약서에 명시된 증여자와 함께 거주 조건과 증여자의 생활비 부담 조건을 모두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동시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진행했다. 40년간 키운 자식으로부터 받은 배신감과 모욕감, 그리고 요양원에서의 6개월간의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김 변호사는 승산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증여 당시의 조건 위반은 명백한 사실이고 정신적 피해 역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 그의 판단이었다. 특히 요양원 입소가 증여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 준비 과정에서 나는 요양원에서의 생활을 상세히 기록했다. 매일 일기를 쓰며 내가 받은 정신적 고통들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했다. 가족들의 방문 횟수, 전화통화 빈도, 생활비 지원 여부 등을 모두 꼼꼼히 기록했다. 법정에서 성민이와 미영이는 참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법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연기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이미 한 번 배신당한 상처가 너무 깊었기 때문이다. 재판은 총 6개월간 지속되었다. 그 사이 성민이는 회사에서 좌천되어 부산 지역 사업소로 발령받았고, 미영이는 세무조사 결과로 이내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완전히 접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들의 경제적 기반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마침내 2023년 11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내 손을 완전히 들어주었다. 12억짜리 아파트는 다시 내 명의로 환원되었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 2억 원도 전액 인정받았다. 40년간 모은 비밀 자금이 결국 내 존엄과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낸 것이었다. 판결문에는 자식들의 행위가 증여 조건의 중대한 위반이자 인간적 도리에 어긋나는 배은망덕한 행위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특히 40년간의 모성애와 희생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는 표현까지 들어가 있어서 내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성민이와 미영이의 태도였다. 법적 패배와 경제적 타격을 겪은 후 그들은 비로소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제는 매주 토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찾아와서 안부를 묻는다. 성민이는 내게 정말 죄송했다며 자신들이 돈 앞에서 정신을 완전히 잃었다고 고백했다. 40년간 키워준 은혜를 잊고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자신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영이도 내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다며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약속했다. 물론 예전 같은 순수하고 따뜻한 관계로 완전히 돌아가지는 못했다. 한 번 깨진 신뢰와 사랑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 법이다. 하지만 최소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의와 도리는 다시 찾게 되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현재 나는 다시 내 아파트에서 편안하고 평온한 생활을 하고 있다.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실에서 마시는 오후 차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6개월간의 요양원 생활이 얼마나 암울했는지 새삼 깨닫게 된다. 남은 자금 4억 5천만 원으로는 정말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있다. 매달 100만 원씩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나처럼 편부모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독거노인들을 위한 식사 배달 사업도 후원하고 있다. 매주 50명의 독거노인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월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나 역시 혼자 살아가는 노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외로움과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매주 한 번씩은 예전에 일하던 시장 골목을 방문해서 젊은 상인들에게 조언을 해주기도 한다. 40년간의 장사 경험과 노하우가 그들에게는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손님을 끌어올 수 있는지, 어떤 반찬이 잘 팔리는지, 재료는 어디서 싸게 구입할 수 있는지 등등 실용적인 정보들을 나누고 있다. 그런 시간들이 내게도 큰 보람을 준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내 경험과 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가 있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된다. 40년간 고생해서 모은 돈이 결국 내 존엄과 인간다운 삶을 지켜준 것이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절대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존중받기 어렵고 당당하게 살기 힘들다는 현실적인 교훈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특히 노년기에는 경제적 자립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부모의 희생과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식들에게는 때로는 현실적이고 강단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관용만으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현실적인 힘과 지혜로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력하거나 당하고만 살 필요는 없다는 것도 깨달았다. 80대의 나이에도 충분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잘못된 것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고 정신력과 의지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지금도 가끔 성민이와 미영이가 찾아온다. 예전처럼 가식적이고 계산적인 다정함은 아니지만 진실한 관심과 걱정이 느껴진다. 그들도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을 것이다. 손자도 태어났는데 그 아이만큼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요양원에서 나와 다시 내 집에서 살게 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다. 80대의 나이에 이런 큰 싸움을 치르고 승리했다는 것이 스스로도 신기하고 자랑스럽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극적이고 의미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한강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큰 기쁨이다. 40년간의 고생과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내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인생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면 반드시 길이 보인다는 것을 이번 경험을 통해 확실히 배웠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도 깨달았다. 여러분들도 인생담소 채널에서 이런 현실적이고 교훈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다양한 순간들과 그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지혜들을 함께 나누며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채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인생에도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